승진 소식을 안고 남편에게 기쁨을 전하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아파트 입구에 있던 한 노파가 내 팔을 붙잡았다. 아가씨, 거기로 가지 마. 가면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모퉁이 뒤에 숨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영철 회장님은 육중한 참나무 책상에 앉아 두툼한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였다. 금요일 오후 5시 반의 사무실은 이미 절반쯤 비어 있었다. 멀리서 유난히 성실한 직원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박서연 부장, 들어오게. 회장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앉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시간에 나누는 중요한 이야기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나는 마치 교장 선생님 앞에 선 여학생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박 부장,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6년 됐지. 그가 육중한 몸을 기대자 의자가 고통스러운 듯 삐걱였다. 단 한 번의 징계도 불만 접수도 없었어. 납품업체와의 계약은 늘 기한 내에 처리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최적이야. 어제는 물류팀 박 부장이 자네의 구매 덕분에 3분기 연속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맞췄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네. 월요일부터 자네가 구매부 총괄 부장이야. 연봉은 2천만 원 인상되고 분기별 성과급도 추가될 걸세. 인사팀에서 이미 발령 준비를 하고 있어? 눈앞이 아찔해졌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뺨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다. 회장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이제 집에 가서 쉬게. 월요일부터는 일이 더 많아질 테니. 복도에서 인사팀의 송은주 팀장님이 나를 붙잡았다. 항상 손에 찻잔을 들고 공식 발표보다 먼저 모든 소식을 아는 푸근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었다. 서연 씨, 축하해. 그녀는 부드러운 팔로 나를 감싸 안아 거대한 가슴에 꼭 껴안았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네. 언제까지 그 월급으로 널 붙잡아 둘 수 있겠어? 내가 이 회장님께 반년은 좋게 얘기했다니까.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왜 그래? 그녀가 나를 떼어놓고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올 일이 뭐가 있어? 기뻐해야지. 너무 기뻐서 그래요? 우리 민호, 드디어 수영 강습 등록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엄마한테도 제대로 된 약 사드릴 수 있고요. 계속 복제약으로 버티셨거든요. 그래, 가족부터 생각해야지. 내 남편 민준 씨도 기뻐하겠네. 잘 지내? 우리 고객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지? 네, 벌써 3년째네요. 그때 취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에이, 뭘 우리 사이에. 어서 집에 가서 축하 파티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진혁 이사님과 마주쳤다. 그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에 딱 맞는 비싼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서연 부장이. 그가 멈춰서서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임명 소식 들었소?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이사님, 구매부 총괄 부장 자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여. 그 위치에서의 실수는 용납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길 바라오. 그의 목소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물론입니다. 이사님, 좋소. 그럼 좋은 저녁 보내시오. 그는 비싼 향수 냄새를 남기며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거슬리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그 불쾌한 느낌을 떨쳐버렸다. 최 이사님은 항상 저렇게 무뚝뚝했다. 그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었다. 밖에는 11월에 가랑비가 내려 아스팔트를 가로등과 상점 불빛을 비추는 검은 거울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걷고 싶었고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강남의 사무실에서 노원구의 우리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졌다. 도심의 오래된 건물들은 노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와 빵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퇴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우산 아래 몸을 숨겼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머릿속으로 목록을 만들었다. 민호 운동화. 낡은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가니까
엄마께는 의사가 처방해준 그 프랑스제 혈압약,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난 3년간 구제 옷가게에서 산 옷이 아닌 번듯한 코트 하나, 그리고 어쩌면 민준 씨도 기뻐할지 모른다. 요즘 들어 그는 어딘가 쌀쌀맞아졌다. 저녁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식사 중에는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다른 약속을 핑계로 나가버린다. 어쩌면 이 소식이 그를 흔들어 깨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진심으로 웃으며 나를 안아줄지도 모른다. 노원구는 익숙한 회색빛으로 나를 맞았다. 똑같이 생긴 판자 같은 아파트 건물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부서진 아스팔트 위의 물웅덩이, 우리 9층짜리 아파트는 앙상한 포플러 나무에 둘러싸여 단지 깊숙한 곳에 서 있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워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파트 입구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인형이 나타났다. 길고 어두운 치마에 뜨개질한 상의를 입은 노파였다. 화려한 스카프 밑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내가 움찔하기도 전에 그녀는 앙상하지만 놀랍도록 강한 손가락으로 내 소매를 붙잡았다. 거기로 가지 마. 아가씨, 그녀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이며 어둡고 거의 검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거기엔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 아주 큰 불행이. 이거 놓으세요. 나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돈 없어요. 돈 얘기가 아니야. 노파는 고개를 저었고 주름진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잠깐만이라도 기다려. 지금은 가지마. 제발 부탁이야. 제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내 목숨을 구해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녀가 갑자기 소리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이지만 지금은 거기로 가지마.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 그 무서운 검은 눈빛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성이 이건 그냥 이상한 노파의 사기 수법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등골을 따라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알았어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이거 장난이면? 장난 아니야. 노파는 내 팔을 놓고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몸 조심해, 아가씨. 그리고 내 아들도 잘 지키고. 그녀는 마치 11월의 어스름 속으로 녹아들듯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건물 모퉁이로 가서 차가운 벽돌벽에 기댔다. 정류장 근처에 작은 가게가 보여 그곳까지 걸어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 한 갑을 샀다. 민호에게 약속하고 끊었던 담배였다. 모퉁이로 돌아와 불을 붙였다. 연기가 목을 태웠고 기침이 났지만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6시 반, 민준 씨는 7시쯤, 어쩌면 더 늦게 올 것이다. 민호는 삼동 사는 지훈이네 집에 있다. 무슨 학교 과제를 한다고 했다. 지훈이 엄마가 9시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집은 비어 있다. 대체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나는 두 번째 모금에 욕을 내뱉었다. 길거리 행인의 헛소리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서서 떨고 있다니? 그냥 바로 들어갈 걸 그랬다. 엔진 소리에 나는 모퉁이 너머를 엿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입구로 들어섰고 나는 그 차가 항상 이사 전용 주차 공간에 서 있던 최 이사님의 차라는 것을 알아봤다. 상무이사가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지?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하마터면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먼저 내린 것은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회색 점퍼를 입은 민준 씨였다. 그는 내게는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환하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안내 데스크에 스텔라가 나타났다. 20살 남짓한 젊고 세련된 긴 검은 머리에 트렌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남편에게 거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바싹 붙어 걸었다. 마지막으로 최 이사님이 내렸다. 그들은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아마 최 이사님이 회의 후에 민준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이제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모양이었다.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확신했기에 그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럼 월요일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군. 최 이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사무적으로 들려왔다. 아침에 그 여자를 불러서 서류를 들이밀겠어. 납품업체 리베이트,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 전부 준비됐고 서명도 받아놨어. 이 회장님은요?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 엄청 신임하시잖아요. 이 회장님은 나를 더 신임하지? 18년을 같이 맨바닥부터 시작했어. 점심때쯤이면 자네 마누라는 징계 해고될 거야. 전 마누라죠. 웨스텔라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넘실거렸다. 곧 전 마누라가 되겠지. 최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고된 후에 자네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그런 이력서로는 재취업도 못할 거고 법원은 아들도 자네에게 줄 거야. 엄마가 사기꾼인데 아이에게 무슨 본보기가 되겠어. 민호도 이제 커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말했다. 10살이나 됐으니까요.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평판이야. 자네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월요일부터는 더 좋아질 테지. 구매부 총괄 부장 자리는 자네 것이야. 감사합니다. 이사님.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아첨하는 듯한 감사가 묻어났다. 일부러 그 여자를 승진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최 이사님이 코웃음을 쳤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지. 지금 그 여자는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착각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나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앞에서 여러 가지 세계원이 둥둥 떠다녔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자, 난 이만 가보겠네. 최 이사님이 명령했다. 김민준 씨, 계획대로 움직여. 그리고 동정심 따윈 갖지 마. 그 여자는 자네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맨날 일만 시키고. 일만 시킨 건 아니고요. 남편이 힘없이 반박했다. 그냥 항상 피곤해하고 맨날 돈 얘기만 하니까 잔소리꾼이 다 됐어요. 정말이지. 방패막이와 민호 얘기 빼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잘 결심한 거야. 스텔라가 그의 팔짱을 끼고 뺨에 쪽소리를 내며 입을 맞췄다. 월요일에 봐요. 자기. 다 잘 될 거야. 최 이사님은 차에 탔고 세단은 유턴해서 사라졌다. 민준 씨는 잠시 그 뒤를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아파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뒤를 따랐다.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찾아 녹음 버튼을 눌렀다. 눈앞에서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이 멈춰섰다. 민준 씨가 담배에 불을 붙여 스텔라에게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한테서 담배 냄새 나는 거 싫어.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끊을 거지? 끊어야지. 그가 쉽게 동의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속이 뒤틀렸다. 나에게는 3년 동안 끊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못 끊었었다.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눈치 못 챌까? 스텔라가 마치 내가 덤불 뒤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에이, 걱정 마. 서연이는 요즘 좀비 같아. 회사, 집, 회사. 저녁에 와서 말없이 밥 먹고 바로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 불쌍해라. 이 스텔라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어쩌겠어. 민호는 어리고 집은 그 여자 명의인데. 이제 최 이사님이 도와주셔서 길이 생긴 거지? 다시 한번 말해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녀가 부탁했다. 나 조금 불안해. 민준 씨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가 회색 하늘로 내뿜었다. 불안할 거 뭐 있어? 변호사님은 이미 만나고 왔어. 김 변호사님이 다 준비해뒀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서류 준비 끝났고 그 여자가 애한테 스트레스를 푼다고도 할 거야. 법정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자기 경력에만 신경 쓴다고 말할 거고. 민호는 걔가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말 안 해. 걘 날 좋아해. 내가 축구도 같이 해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거든. 엄마는 걔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잖아. 맨날 회사에 처박혀 있으니 법원도 그걸 고려할 거야. 우리 자기 똑똑한 애. 스텔라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최 이사님은 확실히 다 처리해 주실 거지? 최 이사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인맥도 넓고 이 회장님과는 형제 같은 사이야.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결혼 전에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거니까. 하지만 민호가 나랑 살게 되면 그 여자가 양육비를 내야 해. 그런 이력서로는 직장도 못 구할 테니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 씨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무릉덩이에 던졌다. 제일 역겨운 게 뭔지 알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 여자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는 걸 전혀 몰라. 애 낳고 살쪄서는
맨날 집에서 늘어진 옷이나 입고 다니고 항상 피곤에 찌들어서 늘 뭔가에 불만 가득이고 생선처럼 차가워졌어. 그 여자 생각하지 마. 스텔라가 그를 안았다. 곧 다 끝날 거야. 내가 민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줄게. 착한 아이잖아. 착하지. 민준 씨가 비웃었다. 근데 지 엄마를 닮아서 잔소리꾼으로 크고 있어? 뭐든지 다 설명해줘야 하고 시시콜콜 다 알려줘야 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그는 우리 아들을 역겨워하며 말했다. 마치 민호가 아이가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쯤인 것처럼. 나 이제 가야겠다. 스텔라가 몸을 떨었다. 좀 춥네. 내일 봐. 내일 말고 월요일에 봐야지. 내일은 상훈이네 가서 포커 치기로 했어? 알았어. 자기. 다 잘 될 거야. 두고 봐. 그들은 길고 탐욕스럽게 키스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스텔라는 도착한 버스에 탔고 민준 씨는 아파트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녹음을 중지했다. 8분 30초. 그 전에 들었던 것까지 합치면 20분의 증거. 그들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20분이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점퍼 소매로 닦아냈지만 멈추지 않았다. 목이 경련으로 조여왔다. 11년 동안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다. 지금 나를 파멸시키는 것을 비즈니스 프로젝트처럼 논의하던 그 남자를,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가 3년 동안 집에서 자신을 연민하며 지낼 때 직장을 구해줬다. 그런데 그는 내가 살쪘다고, 늘어진 옷을 입는다고, 차가워졌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벽을 따라 주저앉아 젖은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앉았다. 그래, 나는 살쪘다. 힘든 출산 후에 반년 동안 회복해야 했고 그는 꽃 한 송이 사오지 않았으니까. 그래, 나는 늘어진 옷을 입는다. 모든 옷은 쑥쑥 자라는 민호에게 돌아가니까. 그래, 나는 피곤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다음 8시간 동안 일하고 돌아와서는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하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상처가 된 것은 민호에 대한 그의 말이었다. 잔소리꾼으로 크고 있어, 내 아들. 내 똑똑하고 착한 아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질문을 하고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잔소리꾼이라니.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였다. 아마 민호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것이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온 전화를 거절했다. 정신 차려야 해. 생각해야 해. 천천히 일어나 젖은 청바지를 털었다. 7층에 있는 우리 집의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기 지금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앉아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나를 기다리면서 월요일에는 내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강점이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눈물은 말라 뺨에 소금기 있는 길을 남겼다. 분노는 점차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겠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민호 일을 상의해야 한다. 그 다음엔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를 사야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이도록.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작년에 이혼한 지영 씨가 어떤 여자 변호사를 칭찬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눌렀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걱정하기 시작했어. 엄마, 괜찮아. 저기, 내일 아침에 민호 좀 데려가도 될까? 주말 동안 엄마 집에 있게? 물론이지. 데려오렴. 마침 민호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려고 했는데. 고마워,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알았다. 딸, 내가 날 걱정시키는구나. 정말 괜찮아.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민호 좀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슈퍼마켓에서는 제육볶음을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와 채소를 샀다.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고 체해버려라. 7층으로 올라가 문 앞에서 잠시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열쇠가 좀처럼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어? 민준 씨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늦었고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 아, 그래. 배고프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생선처럼 차가워 잔소리꾼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할 거야 같은 말들이 맴도는 동안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고기를 볶고 양념을 했다. 서연아, 왜 말이 없어? 그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그냥 피곤해서. 오늘 힘든 하루였어. 나도. 긴급 보고서 쓰느라. 겨우 끝냈어. 거짓말. 능숙하고 습관적인 거짓말.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을까 궁금했다. 1년 전부터였을까? 9시에 민호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엄마, 우리 공룡에 대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지훈이 엄마가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나는 아들을 껴안고 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 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과 행복,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는 모든 것의 냄새가 났다. 잘했어, 아들. 저기, 내일 할머니 댁에 갈래? 할머니가 잡채 만들어 주신댔어. 좋아요.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바쁠 거야. 이민준 씨가 방에서 대답했다. 할머니 댁에 다녀와.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밤에 나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11년 동안 함께 산 남자가 코를 골고 있었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나를 배신한 남자.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아침에 민호를 엄마에게 데려다주고 지영 씨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서류를 모으는 것. 아침이 되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호를 깨웠다. 엄마, 아직 일러요. 알아, 아들. 근데 우리 좀 일찍 나가야 해. 어서 준비하자. 우리가 나갈 때 민준 씨는 깨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자는 얼굴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증오도, 텅 빈 공허한 뿐이었다. 택시에서 민호는 내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은 널 데려가지 못할 거야, 절대로. 엄마는 아직 머리도 빗지 않은 채 가운 차림으로 우리를 맞았다. 무슨 일이 이렇게 급해?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민호야, 부엌에 가서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 먹어. 아들이 떠나자 나는 엄마 맞은편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승진, 노파, 아파트 입구에서의 대화까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들려주었다. 엄마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쓰레기 같은 놈. 녹음이 끝나자 그녀가 내뱉었다. 난 항상 걔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능글맞았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말해봐야 뭐 하겠니? 넌 믿지 않았을 텐데. 그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었죠. 나는 동의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민호가 엄마랑 지내게 해줘요. 물론이지, 딸아. 얼마든지.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니? 먼저 변호사를 찾을 거예요. 지영 씨가 작년에 이혼할 때 칭찬했던 분 기억나요? 김지연 변호사. 있나 김지연. 내가 번호 적어줄게. 잠깐만. 나는 엄마 집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간략한 설명을 듣고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직장에서의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가져오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만남까지는 4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호에게 뽀뽀를 하고 엄마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상훈이네 감이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나는 필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모았다. 경영진의 감사장, 성공적인 계약서 사본, 1년 전 최우수 직원 선발 때 받은 추천서 등.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의 오래된 상가 건물에 있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은 엄격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러고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 강력한 증거네요. 그녀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월요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고 저에게 오세요. 최 이사나 이 회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보안팀장에게 갈 겁니다. 그들에게는 내부 조사 절차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제가 이혼 소장을 준비해서 오늘 바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겁니다. 오늘이요? 네, 바로 오늘. 월요일에 당신 남편이 깜짝 선물을 받게 합시다. 당신의 소장으로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의 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계획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전문가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일요일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민준 씨는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텔레비전을 보러 누웠다.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의 셔츠를 다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보고 싶어요. 곧, 아들. 며칠만 더 할머니 댁에 있어줘. 알았어요. 아빠한테 문자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아빠 바쁘셔. 걱정하지 마. 민준 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연락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도 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할머니 댁에 좀 더 있으라 그래? 할머니도 좋아하시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침묵했다. 내일, 나는 생각했다. 내일 너는 복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다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그는 승리의 예감에 부풀어 출근할 것이다. 최 이사님이 나를 부르고 위조된 서류를 들이밀겠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희생자가 그렇게 무력하지 않다는 것, 양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월요일은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일어나 민준 씨가 좋아하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고 갓 구운 빵을 자르고 진한 커피를 내렸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마치 몇 시간 후에 그가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집에 있는 거야? 그가 빵에 버터를 두껍게 바르며 물었다. 새 직책 첫날이잖아. 수요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셨어. 나는 그의 눈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커피를 따라주었다. 취임 전에 무슨 감사가 있다고? 서류 준비 중이래. 걱정할 필요 없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셨어. 아, 그래. 관료주의자들이란 뭘 기대하겠어. 그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승리의 예감이 그를 관대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내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면? 7시에 나는 이미 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서류 가방에는 전자경력증명서 출력본, 지난 3년간의 모든 납품계약서 사본, 경영진의 감사 편지,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업무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나의 완벽한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정확히 7시에 나왔다. 비즈니스적이고 침착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 이상으로요. 8시에 우리는 회사 건물로 들어섰다. 경비원 아저씨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 부장님, 일이세요? 강태식 팀장님 뵈러 왔어요. 아저씨, 급한 일이라서요. 강태식 보안팀장은 4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았다. 절제된 분위기의 넓은 공간이었다. 어두운 가구, 벽에는 경기도 지도, 구석에는 금고가 있었다. 군인 같은 자세의 백발 남자가 우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두 분. 귀사의 상무이사에 의한 사기 시도 건입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제 의뢰인은 최진혁 이사, 김민준 대리, 그리고 스텔라 루키나가 박서연 부장의 해고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계획을 세우는 대화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녹음기를 집었다. 들어보죠. 다음 20분 동안 그는 말없이 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이 불신에서 분노에서 얼음 같은 경로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이를 악물고 욕을 내뱉었다. 거칠고 남자다운 욕설이었다. 죄송합니다. 두 분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자식을 의심해왔습니다. 서류에서 불일치하는 점을 몇 번이나 발견했었죠. 하지만 최 이사는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말재주가 좋아서 이 회장님 귀에 꿀 바른 소리만 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 이사 사무실의 문서를 압수할 겁니다. 둘째, 그가 지난 5년간 관리했던 모든 계약을 검토할 겁니다. 셋째,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박서연 부장님, 제 전화가 있을 때까지 집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특히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최 이사가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시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녹음하십시오. 이런 놈들은 낌새를 채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일 동안 나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지냈다. 아침에는 민준 씨를 출근시키고 낮에는 집 안을 서성거렸고 저녁에는 그를 맞아 저녁을 차렸다. 그는 기분이 들떠 있었고 내가 곧 해고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다. 감사는 어떻게 돼가? 그가 슬쩍 물었다. 계속 미루고 있어? 서류 작업이 많대. 나는 대답했다. 화요일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쓰레기통 옆벽에 기대어 최 이사님이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빠르게 다가왔다. 얘기 좀 합시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 비싼 코트 단추를 풀어헤친 채 그 아래로 구겨진 정장이 보였다. 잠을 못 잤군. 나는 생각했다. 좋아요. 무슨 얘기요? 나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내 팔꿈치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가 보지는 않는지. 당신이 보안팀에 신고한 거 알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박 부장. 우린 합의할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계획했던 짓 이후에 합의를 하자고요. 그건 다 오해야? 감정적인 문제였지. 알겠소? 당신 남편 김민준이 하소연을 하더군. 도와주려다 좀 과했던 건 인정하지만 다 바로잡을 수 있어?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더듬어 눌렀다. 어떡해요? 1억 그가 내뱉었다. 내일 현금으로 가져다 주겠소? 신고를 취하하고 강 팀장에게는 실수했고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시오. 그럼 조용히 끝내는 거야? 고작 1억이라니. 나는 실망한 척했다. 1억 5천을 그는 내가 흥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더는 안 돼. 정말이야. 1억 5천 받고 모든 걸 잊는 거요?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하시오? 아들 생각을 하란 말이오. 일이 법정까지 가면 진흙탕 싸움이 될 거야. 아이가 학교에서 고통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제안을 고민하는 척했다. 정확히 얼마를, 무엇을 위해 지불하시겠다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아파트 입구에서 들었던 모든 것을 잊고 보안팀에서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그가 내가 동의한다고 생각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돈은 내일 이 시간에 가져다 주겠소? 생각해 볼게요. 빨리 생각하시오. 나도 시간이 없어.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 컨테이너에 버리고 돌아섰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방금 아파트 입구, 최 이사가 뇌물을 제안했습니다.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훌륭합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나는 민준 씨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울리는 휴대폰을 잡았다. 여보세요? 네. 무슨 조사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뛰어다니며 청바지와 스웨터를 꿰어 입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졸린 척하며 침대에 앉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 터졌나 봐. 잘 모르겠어. 급하게 오래? 그는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나는 베개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다. 시작됐구나. 1시간 뒤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앉으세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다. 최 이사는 징계 해고됐습니다. 보안팀이 당신에 대한 위조 문서뿐만 아니라 더 흥미로운 것을 찾아냈어요. 그는 4년 동안 유령 납품업체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이체해서 약 50억 원을 횡령했어요. 50억 원이요? 그건 단지 잠정적인 추정치일 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될 겁니다. 참고로 당신 남편과 스텔라라는 행정직원도 사기 공모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충격에 빠지셨어요. 최 이사를 자신처럼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3주 후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작고 빛바랜 녹색 벽과 판사석 위 대통령의 초상이 걸려 있었다. 민준 씨는 그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멋쟁이 변호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 빠르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 옆에 앉았다. 엄격한 50대 여성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자, 박서연 씨와 김민준 씨 간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단순한 배우자의 불륜이 아니라 제 의뢰인의 직장과 아이를 빼앗으려는 음모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오디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기를 켰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변호사가 초조하게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15분 동안 판사는 들었고 헤드폰을 벗고 오랫동안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요구가 많고 히스테리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들여보내줘요. 나도 권리가 있어요. 그는 내 약혼자라고요. 내가 저 커리어우먼보다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거예요. 스텔라였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저 여자 끌어내세요. 판사가 명령했다. 계속하죠. 피고 김민준 씨, 배우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민준 씨가 일어나 등 뒤로 손을 깍지 꼈다. 저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쳤고 영원한 돈 이야기, 일 이야기에 지쳤습니다.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이의 어머니의 평판과 경력을 파괴하고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는 대가로 말입니까?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변호할 말이 더 있습니까? 민준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아들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허위 고발을 통해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계획했던 사람은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서연 씨와 김민준 씨의 혼인을 해소한다. 미성년 아들 박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어머니의 입회하에 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갖는다. 양육비는 피고의 모든 소득의 4분의 1로 정한다. 혼인 전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거지를 비워야 한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아들을 저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 겁니다. 피고는 사기 공모 혐의로 형사 고발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 판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4개월 후 4월의 어느 날 나는 가게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서울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무에는 첫 잎사귀가 돋아났고 공기는 녹는 눈과 흙냄새로 가득했다. 장바구니에는 저녁 식재료가 들어있었다. 민호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떡갈비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혼 후 첫 몇 주 동안 아들은 힘들어했다. 아빠에 대해 물었고 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지 물었고 밤에는 울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강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고 토요일마다 아빠를 만나는 것에 익숙해졌다. 민준 씨는 변두리에 방을 하나 얻어 작은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만남은 이어졌지만 민호가 한 번 말했듯이 어색하고 형식적이었다. 엄마, 아빠랑 있으면 지루해요. 휴대폰만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안쓰러워서였다. 일은 잘 풀렸다. 구매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충격에서 회복한 이 회장님은 회사의 고름을 짜낸 사람으로서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원래의 승진에 더해 1,200만 원의 연봉 인상이 추가되었다. 인사팀의 은주 팀장님은 이제 마주칠 때마다 윙크하며 말했다. 우리 서연 씨가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지? 아파트 입구 벤치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고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 운명적인 저녁에 나에게 경고했던 그 노파였다. 나를 보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녕하시오, 아가씨. 안녕하세요. 나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갑을 찾았다. 정말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잠깐만, 그녀가 손을 들었다. 먼저 들어봐.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렸다. 8년 전에 나는 당신네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소. 내 아들 민수는 자재부에서 운전기사였지.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었어. 결혼도 하고 나한테 손녀도 안겨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최 이사라는 자가 내 아들에게 절도 혐의를 씌웠소. 기름이 없어지고 부품이 없어졌다고 서류를 위조했지. 민수의 필체도 서명도 위조했어. 아무도 내 아들 말을 믿어주지 않았소.
결국 해고당했지? 이력서에 절도라고 적히니 어디를 가도 쫓겨났어. 세상에, 내 아들 민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소. 아내가 떠나고 손녀도 데려갔지? 2년 동안 술만 마시다가 심장이 버티지 못했소. 겨우 32살이었는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나는 그만뒀지만 가끔 여기에 왔소. 최 이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웃는 것을 지켜봤지? 기다렸소. 무엇을 기다리셨나요? 정의. 누군가 나타나 그를 멈춰줄 거라고 믿었소. 그리고 기다렸지? 그가 당신을 새로운 희생양으로 보는 눈빛을 봤소. 그 속삭이는 대화들을 알아차렸지. 그래서 결심했소. 더는 안 돼. 그래서 당신에게 경고한 거요. 나는 말없이 지갑에서 모든 돈을 꺼냈다. 35,000원이었다. 받아주세요. 제발요. 아주머니께서 제 인생과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소. 아가씨,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내 아들을 돌려주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최 이사가 죗값을 치렀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소? 나는 기다렸고 정의는 있더군. 단지 가끔 늦게 올 뿐이지. 도움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약이나 음식 같은 거요. 난 괜찮아. 당신은 아들이나 잘 지켜. 좋은 아이로 자랄 거야. 내가 보니까 알아. 그녀는 일어나 스카프를 고쳐 맸다. 잘 가시오, 아가씨. 우리는 다시 못 볼 거요. 내 일은 여기서 끝났으니. 그녀는 천천히 아파트를 따라 걸어갔다. 작고등이 굽은 어두운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마치 녹아 없어진 것처럼. 나는 벤치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승리가 나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8년 전에 시작된 계산을 끝낸 것이었다. 집으로 올라가 민호를 너무 꽉 껴안아서 그가 놀랄 정도였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해서, 아들. 아주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그는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부끄러워했지만 나를 마주 안아주었다. 엄마, 떡갈비 해줄 거죠? 그럼 나는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갈비로 저녁에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평범한 주거지역의 평범한 봄 저녁.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겪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기치 않은 도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파트 입구의 늙은 노파가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의는 존재하며 때로는 우회적인 길로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힘든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부서진 희생자도 아니다. 나는 시련을 겪고 더 강해진 사람이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아침을 준비하고 민호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엔 출근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평범한 여자의 평범한 삶. 하지만 나는 내 힘을 안다. 나와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앞에는 거짓과 배신이 없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봄 하늘을 보며 미소 짓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민호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약속한 떡갈비를 만들러 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갈비를.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